안녕하세요. 365 바로경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경기도 화성 우정 호곡리에 있는 공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공장이 사실 규모가 좀 상당히 큰 공장입니다. 지금은 물건 번호가 1번, 2번으로 나눠져 있지만 동일한 사건 번호로 해가지고 최초에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감정가가 151억으로 감정평가가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채무자이자 소유주분께서는 파산 신청을 하셨고요. 지금 관제인 분께서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물건의 덩치가 커져 버리면 150억이면 엄청난 큰 규모지 않습니까? 그죠? 덩치가 커져 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 회수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유찰될 때마다 감가 금액 자체가 너무 커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공장 자체가요. 대지 필지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건물 자체가 완전히 틀리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물건 번호 1번 그리고 물건 번호 2번 이렇게 나눈 겁니다. 바로 인접해 있어요. 바로 길 하나 건너 있거든요. 물건 번호 2번은 감정평가 금액 53억 3천, 물건 번호 1번은 87억으로 두 개를 나눠 가지고 한 번씩 3월 12일 날 유찰이 된 겁니다. 3월 10일 날 유찰이 되었고 다음 차 4월 14일 날 이제 매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 공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게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면서요, 제가 공장 창고 이런 특수 물건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전부터 좀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입찰 명도하고 공장 새롭게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도움을 준 경험이 참 나름대로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일대 공장 이런 거 많이 해드리는데요. 제가 이 물건은 사실 지금 한 번 더 유찰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정읍 호곡리 같은 경우는 화성 쪽에서도 저쪽 서해안 쪽으로 좀 많이 좀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화성 향남, 화성 시청에 있는 향남이나 저런 팔탄, 마도 그런 쪽에 비해서는 조금 교통이 차량으로 조금 이동을 해야 돼요. 차량 이동 거리가 좀 더 먼다는 거는 직원들 출퇴근 거리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사업하는 사 입장에서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업단지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는 아닙니다. 염전을 개발해가지고 막아가지고 지방산업단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업종의 사업자는 코드가 다 있거든요. 이 공장은요. 공장 코드의 적용은 국가산업단지처럼 예를 들어서 IT면 IT, 화학이면 화학, 생명과학이면 생명과학 그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요. 근데 여기는 지방산업단지에 일반산업단지라서 그런 부분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건에는 지금 현재 유치권이라는 아주 무서운 게 들어와 있어요. 이 유치권이 왜 무섭냐면요. 이 돈이 무서운 것보다 유치권은 사업하는 사람은 사실상 시간 싸움이거든요. 점유율을 낙찰받고 장문 확보하고 점유율을 빨리 확보하고 공장 설비를 새로 넣든 아니면 있는 공장에서 이전을 하든 그 이전하고 하는 기간만 해도 사업의 틀을 갖추는 데마다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시간 싸움이거든요. 근데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고 그 점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 온전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 물건 같은 경우는 요즘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유치권 자체가 많이는 없는 추세예요. 없는 추세인데 제 나름대로 이 물건을 봤었을 때 유치권자가 가압류까지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히 공사비 채권하고의 이 목적물의 가치를 상승하기 위한 공사비 채권으로서의 견련관계는 성립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 요건을 다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공사비 채권의 소멸시효, 점유관계,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되고 난 이후부터의 3년 기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유치권자가 얼마만큼의 어떠한 문제를 노력을 했고 어떠한 부분을 증명을 하는지 그런 거를 결국은 소송을 가서 진행을 해야 되지만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을 깨트리기 위한 허위 유치권도 사실상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유치권이 있다는 거는 채권자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어요. 이 유치권 때문에 낙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채권 해소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지금의 채권자하고 낙찰을 예상하고 이 공장에 대해서 취득을 준비하는 분, 그쪽 사람하고 같이 해보면 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건 받아가지고 입찰 준비하는 과정부터요, 현장 조사를 가서부터
계속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단문 조사하고 사진 찍고 어떠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조사해야 되거든요. 사실 공장은요, 제가 해본 경험상 여러분 일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한두 번 명도한다고 한두 번, 두세 번 가보면 끝나지만 정말 공장은요, 명도까지 마무리 다 끝내려고 그러면 거짓말 못해가 10번은 가야 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물건이 공장이에요. 그래서 해보지 않은 사람은 공장은 사실 손도 못 대는 게 공장입니다. 자, 이 서설은들이 길었지만요. 제가 여러분 이 물건 한 번 더 6차례 될 것 같지만 혹여나 사업하시는 분들 화성 우정이나 이쪽에 새롭게 크게 공장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뭐 조금이라도 도움 되면 좋겠고요.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법인에서 공장 경매하고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제가 22, 3년을 내가 부동산 실무 경험자고요. 저는 이론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서 경매를 실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님들하고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이 유치권에 대한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깰 수 있는 방법은요. 1차 임차인이 있거든요. 임차인에 대해서 명도, 인도 명령을 받을 때 그 유치권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인도 명령 신청할 때 유치권자에 대해서도 인도 명령 신청해서 받아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많이 받아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요. 근데 부득이하게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으면 소송 가야 돼요. 가면서 온전한 물건의 형태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정말 뭐 제대로 경험이 많은 업체, 뭐 컨설팅 업체로 표현할까요? 법무법인이 아니면 제대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게 유치권이 달려있는 물건입니다. 이 서술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 공장은 사실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많은 거를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 사장님께서는 저희 그 365 바르게 밑에 전화번호 있을 거예요. 저희 그 김영건 사무장인데요. 연락 주시면 제가 계략적인 설명하고 저희 그 사무실로 오시면 서초동에 있습니다. 오시면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처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물건이 그래 말씀드렸듯이 1번, 2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고 요 물건에 대해서 또 아셔야 될 거 1번만 낙찰되고 2번이 유찰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1번 낙찰로서 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번이 낙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내 대금이 조금 묶일 수 있는 염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1, 2번 두 개 다 이번에 유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매각이 되어야지 그 돈을 합산해서 배당을 하고 관제인분께서 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배당은 법원에서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채권 채무 관계들, 지금 채무 관계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채무 관계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2011년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되고 난 이후에 기업은행부터 지금 여기 등장하는 유진타워라는 게 있습니다. 유진타워에서 일단 가압류는 1억을 해야 되지만 유치권 신고 금액은 3억 3천인가 그렇습니다. 이 가압류의 형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건물에 대한 보존이 2011년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가압류 시점은 2022년입니다. 요 사이에서의 기간 자체 거래가 멀죠. 근데 이게 꼭 건물 신축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타워 크레인으로 공사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옆에 부속 건물동을 지으면서 또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매하게 따져야 된다. 지금 현재 하여튼 이분께서 유치권을 주장해 왔다. 이 이후에도 지금 임금 채권에 관련된 부분들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기업은행에서 유동회사로 넘겼죠. 공장 이런 큰 물건들은 은행 자체 여신에서도 감당을 못해요. 주식업체에서도. 그래서 유동회사로 폴로 해서 다 대체로 다 넘기거든요. 유동회사에서 지금 이걸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지 후행이 더 있습니다. 후행이 더 있고, 예. 상당히 많은 지금 건저당 압류, 가압류가 물려 있지만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일단 한계동 물건번호 1번에 대한 물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차인 두 분이 등장을 하지만 말소 기준 권리 2011년도 12월 23일입니다. 근데 임차 사업자 등록 자체가 한참 늦죠. 10년 뒤죠. 그래서 대항력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시는 사장님들, 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을 받아내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건물 등기부 5번에 있는 가압류권자, 요 가압류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잘 하고 가서 내가 점유해서 공장 가동하는데 문제가 전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미치적인 부분을 보면요. 이 영상으로 진짜 공장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하십시오. 이거 뭐 감정평가서 약 한 80장 이상 되는 거를 다 출력하고 필지 하나하나마다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다지 그렇게 복잡하고 하지 않아요. 호곡 산업단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도 지금 공장들이 지어져 있고 아직 공장들이 지어지지 않은 데는 지금 염전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요. 이 염전을 갖다 공장부지로 용도명에 한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뭐 금성 파이프도 등장하고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죠. 근데 아직도 이 공장이 그 건물이 지어지지 않고 비어 있는데도 은근히 아직 있습니다. 예. 여기에 있는 지금 경매 물건이거든요. 여기 있는 필지 물건하고 여기 있는 필지 물건 이 두 개의 물건이 지금 경매 나와서 진행을 중인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물건 번호 1번 지금 여기 163장, 169장 돼 있는 여기입니다. 이 물건을 보는데 진입을 봐야죠. 어느 쪽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어느 쪽으로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져 있나라고 보니까 제가 볼 땐 여러분 이 공장의 주출입구는 여기입니다. 이쪽 길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남단으로 해서. 남단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지금 요게 좀 폭넓은 2차선 도로 같거든요. 폭넓은 2차선 도로 같으면서 지금 요게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입니다. 인천 쪽에서 해가지고 경기도 시흥을 거쳐가지고 평택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 조암 IC 나와서 조암 IC에서 나왔어요. 요 큰 4차선 지방국도를 타고 오다가 77번 국도를 타고 올라옵니다. 이 국도가 2차선 도로일 거예요. 아마 요거는. 예, 2차선 도로에 이 주변에 이제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국도를 타고 들어와서 여기서 SK 가지주공리에서 길을 타고 들어가는 거죠. 현재 포장산업을 지나서 이게 메인 그래도 들어가는 가장 큰 진입로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 노폭이라 그러면 출애락까지 이상도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약 한 6m 도로는 될 겁니다. 예, 6m 이상 도로는 되니까 출애락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입도로는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여러분 공장 그래도 뭐 산업단지 형태로 이 계획관리 지역을 이렇게 공장단지로 이렇게 조성을 한 거예요. 조성을 한 거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이 위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지금 위에 지금 하나의 국도가 하나 더 예정이 되어 있는데 77번 요게 지금 아까 우리가 올라왔던 게 77번이지 않습니까? 여기 끊어진 거 요게 이제 연결이 됐을 수도 있겠죠. 저도 뭐 현장 요쪽은 최근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요게 연결되면은 77번 국도 타고 바로 또 선창포구 이쪽에 또 나돌목이 하나 있겠죠. 그러면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은 더 사실 좋아진다. 요렇게 보이면 되고요. 설명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현재 일단 요게 물건번호 1번, 물건번호 2번이거든요. 보시면 공장에 대한 전경 사진입니다. 물건번호 1번 공장 전경 사진이에요. 가구 공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구 공장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보다시피 산업단지니까 안에 단지 내에 도로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잘 갖춰져 있죠. 시청에서 조금 멀 뿐이지 공장으로서 운영하기에는 도로의 노폭이라든지 모르는 부분들은 너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공장은 여러분 이 정말 안에 있는 기계기구 공장 저당법에 의해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기계기구 그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평가해서 지상권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해서 진행을 다 그 담보물 설정해 가지고 공장 저당법에 의해서 했거든요. 근데 가보면 멸실되고 없는 것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평가 목록에서 빠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찾아 챙겨서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변전실이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금 이런 거 보면은 그 기계기구 목록에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가공기계입니다. 가공기계 갖고 해. CNC도 나오더라고요. CNC가 들어오면 가공 형태를 가졌다는 건데, 지금 임차되어 있는 거는 또 목재로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요 물건번호 1번, 요 밑에가 물건번호 2번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까지는 다, 더 이상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감정평가서상에 나와 있는 거를 좀 더 크게 해서 봐야 되고, 이 검출 구조물 자체도요, 2021년도에 지어진 거라서, 불과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주 건축물 자체가 또 아주 높이 있게 건설이 되었고요. 지금 토지는 3개 필지입니다. 1번, 2번, 3번. 230-133, 163, 169 이렇게 해서 토지는 3개 필지로 해가지고 토지 면적이 2748평, 토지 감정평가가 40억, 그리고 건물에 대한 평가요. 건물에 대한 평가가 또 42억. 그러니까 이게 82억이죠. 82억. 기계기구 있지 않습니까? 제시의 건물도 매각에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 매각에 포함되어 있고, 이 감정평가사하고 나중에 그 공장 저당했을 때 당시에 공장 저당 목록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또 비교 다 해야 됩니다. 요 금액 2억 4천, 기계기구 4억, 그죠? 기계기구 평가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호곡. 요런 부분 다 해가지고 감정평가된 금액이 물건번호 1번요. 물건번호 1번 평가된 금액이 87억 1,700이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자 이제 보시면 공업용 근부지고에 지금 요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제시의 건물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게 일괄매각이고 이런 부분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기계기구죠. 1년번호 1번, 2번, 3번 CNC 센터니 뭐 프레스 센터도 있고 뭐 WH 밴더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소재불명으로 평가해서 제가 있습니다. 원래 공장 저당법에 의한 담보물건 목록에는 저당 목록이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평가했을 때 당시에 가니까 이 물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가에서 지금 제외가 된 겁니다. 수목들도 뭐 일단 넣었고요. 임차관계는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다른 부분보다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걸 봐야 돼요. 일단 2024년 5월 2일 날 가압유권자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3억 3천에 대한 유치구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불분명하다라고 이렇게 현황 조사에서는 표기하고요. 그러니까 같은 해 12월 5일 날 이제 유동화회사에서 부실재건 관리하는 유동화회사에서 유치권에 대한 불성립 의견서만 제출했습니다. 뭐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의견서 이거는 뭐래 당연히 제출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이 조사하고 준비를 해서 가세요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유동회사 쪽에서도 자기네들 채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치권 부존재 소송도 진행하면서 어차피 공장은 시간이 많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유치권 소송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의견서만 낸 거예요. 요식 행위만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낙찰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처음 다 말씀드렸지만 유치권이 무서운 게 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돈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에 큰 지장이 생긴다. 그래서 그 유치권 점유율을 얼마나 빠르게 끼워주느냐. 그게 실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업체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사를 면밀하게 여러 번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탐문을 하고 조사를 해야지만이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유치권이 있다는 부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셔가지고 이 물건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뭐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차에는 한 번 더 유찰이 될 것 같습니다. 공장이 뭐 건물 모양이라든지 땅 모양새라든지 그런 내용은 아주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지금의 이 공장에 대한 일단의 규모 자체도 사실 상당히 큰 규모고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두 개 합해가지고 150억짜리 건물이면 공장이면 사실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토지 면적은 또 2748평입니다. 토지가 2748평이에요. 그런다 그러면 가격 대비해서 봤었을 때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87억이니까 토지 평당가가 얼마입니까?
건물이야 뭐 평가에 높이 평가했지만 사실상 건물의 평가 가치는 제가 볼 때는 평당은 100만 원 정도의 가치성도 100만 원 정도 잡아주면 많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87억에 나누기 2750평 하면은 평당가 약 310만 원 정도로 감정평가된 겁니다. 토지 가액 자체가요. 그러면은 비싸죠. 지금 한번 유찰된 61억으로 계산해 볼까요? 61억으로 했었을 때도 나누기 2750평 토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당 220만 원이라고 해. 물론 여기서 건물적인 부분을 뺀다 하면은 100만 원 정도 잡고 빼더라도 한 3억 정도 빠지죠. 맞죠? 3,000평 잡고 해 건물 곱하기 100만 원 잔존가치 100만 원으로 잡으면 30억이구나. 30억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건물 자체가 이게 전체가 건물이 판넬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판넬 건물이 아니고 여기는 없었나? 여기는 없었네. 판넬 건물이 아니고 제시의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닌 단층 슬라브 같은 거 있죠. 예. 콘크리트 구조물이 건물이 아니고 예. 철근 콘크리트 기타 지붕 일반 철골 여기 일반 철골이지 않습니까? 일반 철골 판넬 구조에 대한 그거고 요 콘크리트는 사무동인 것 같고 예. 사무동이고 요 일반 철골 구조물에 대한 부분이지만 공장 이 물건을 평가 금액을 건물에 대한 가치를 30억을 둘 수가 없죠. 그렇게까지 두고 공장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물건 공장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평당 100만 원 계산하면 30억이 되는데 이 30억이라는 건 그렇게 절대로 새로 지어도 그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100만 원 하면은 네 맞네요. 29억 이래 나오지만 건물 가치 그렇게 의미 없는 거고요. 토지 평당가로 계산하고 봤었을 때 326 예. 제가 볼 때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유치권에 대한 부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차에 최저가로 낙찰이 되든지 아니면 유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요거 한 번 더 유찰이 되면요. 제가 2번 물건에 대한 부분, 물건번호 2번, 요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요 물건에 대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성 우정 쪽에 공장 좀 규모 크게 공장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우리 사장님들 저희 변호사 법무부에 연락 주시면요. 저희 변호사님하고 경매 실무하는 저하고 같이 해서 여러분들의 안전하게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벌써 20분이 지나버렸네요. 자, 오늘 영상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기일 끝나고 유찰되는 상황을 봐서 제가 물건번호 2번까지 다시 한번 영상을 더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